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28쪽과 프린트 준비해 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중략 이전까지 하였고 그 이후 부분을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 악몽과도 같았어요. 영희를 찾아 헤맸지만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나갔고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 펜지꽃 2송이 뿐이었다. 자, 여기 나오는 두 가지 소재의 의미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제일 아랫부분 줄 끊어진 기타, 낭만과 그랬는데 낭만 밑에 꿈이라고 하나 더 쓰세요. 기타는 영희의 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줄이 끊어졌어요. 따라서 영희의 꿈이 좌절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재이고, 펜지꽃 굉장히 예쁜 꽃이죠. 그래서 프린트에는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가냘픈 영희의 이미지, 또 영희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다 쓸 필요 없어요. 기본 의미를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 영희의 현재 상황 우리 다 알고 있죠?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꿈과 희망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영희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펜지꽃 2송이만 가지고 나갔다. 나는 좀 큰 돌멩이를 시냇물에 던졌고 잔물결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습니다. 자, 지섭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학생 노동 운동가입니다. 난장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집이 철거되기 직전의 마지막 날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그의 손에 쇠고기가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갔고 어머니에게 쇠고기를 넘겨주었습니다. 불을 피우느라 부엌 연기가 자욱했어요. 형 불을 피우고 있었고 어머니는 연기 때문에 눈이 맵죠. 밖으로 나와 눈물을 씻었습니다. 자, 우리는 며칠 동안 명희네 집에서 나온 나무를 쪼개떼었다. 그러니까 명희네 집은 이미 철거를 마쳤기 때문에 그 집의 여러 시설물들이 이제 다 철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온 나무를 떼었는데, 자, 형은 명인의 안방 문설주를 쪼개 아궁이에 넣었다. 옆에 문설주 뜨풀이 있습니다. 형에게서는 연기 냄새가 났고 아버지가 밭은 기침을 했습니다. 밭은 기침, 옆에 뜻, 자주 하는 기침. 오래 병을 앓은 사람들이 이런 밭은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아버지 지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지섭이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는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갔었다. 자, 지섭은 불합리한, 부조리한 그런 현실에 맞서 싸우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맞서 싸우다가 감옥에 갔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는 책을 읽었고 형과 나는 시멘트담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집들이 다 헐려 곧바로 동사무소가 보였다. 그 너머로 밝고 깨끗한 주택가가 보였다. 이 밝고 깨끗한 주택가는
자, 밑에 나옵니다, 이제. 행복동은 집들이 거의 헐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철거 지역이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건너 밝고 깨끗한 주택가. 이 주택가는 행복동과 대조되는 그런 아주 깨끗한 부촌입니다. 부자 동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린 그런 비참한 현실을 좀 더 부각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길 건너편 아주 밝고 깨끗한 주택가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깨끗한 동네 바로 옆에 있는 집들이 막 헐리고 있는 상태는 더 보기에 아름답지 않겠죠? 해서 대비해서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시 영희가 한때 일한 빵집이 보였다. 유리창 밖에서 본 영희는 정말 예뻤다. 아무도 영희가 난장이 딸이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만 난장이고 어머니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형, 나, 영희가 모두 정상 체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희는 어여쁜 외모를 지니고 있어요. 자, 우리는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영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 동네를 떠나야 하는 날이 된 겁니다. 지섭이 사온 쇠고기로 고깃국을 끓이고 고기 굽는 냄새도 났다. 어머니가 상을 내려 행주지를 했고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었어요. 쇠망치. 요거는 집을 철거할 때 부수기 위해서 들고 있는 그런 소재겠지? 그래서 난장이 가족의 집을 철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헐어버린 집들 공터를 가로질러서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내가 대문을 잠갔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다. 형이 상을 들어 마루에 놓았다. 형은 나를 걱정했다. 내가 조금 감정적이고 행동이 앞서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철거원들과 싸우거나 그렇게 뭔가 분쟁이 있을까봐 형이 걱정했습니다. 괜한 걱정이었다. 그들이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친다고 해도 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이 문장의 의미는 나의 무기력함이죠. 이렇게 집이 철거당하는 상황에서 공장에서도 쫓겨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나의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수저를 들었고 지섭도 수저, 어머니는 국을 마셨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식사를 했다. 자, 이 집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가난, 그 가난 속에서 어렵게 마련한 집이에요. 여기서 먹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겠지. 그래서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꼼짝도 않고 식사를 합니다. 영희가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식탁을 대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계속 사라져버린 영희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의 밥상에부터 밑으로 두 줄 내려가서 떨어졌을 것이다 까지 꺾음가로로 묶으세요. 여기에 나오듯이 난장이의 선조들도 사회의 하층민으로 핍박받으면서 힘겹게 살아왔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우리의 밥상에 마지막으로 철거되기 전 집에서 먹는 밥상입니다. 우리 선조들 때부터 묶어 흘려보낸 시간들이 올라앉았다.
그것들을 잡아 칼날로 눌렀다면, 여기서 그것들이란 시간들이겠지. 바로 앞에 나온 눌렀다면 피, 눈물, 힘없는 웃음소리와 밭은 기침소리가, 그러니까 삶의 고단함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 마디마디에서 흘러 떨어졌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난장이의 선조들은 노비였습니다. 노비의 자손이 시간이 흘러서 현대사회의 빈곤층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층 구조의 대물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층 구조의 대물림. 자, 노비들 아주 힘겹게 사회하층민으로 핍박받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인 이 난장이들 역시 사회의 중심에서 소외되어서 아주 고단하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상에부터 밭은 기침소리가 그 마디마디에서 흘러 떨어졌을 것이다 까지가 바로 그러한 의미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 돌았어.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부수었다. 그러니까 집을 철거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고 먼지가 올랐고 우리는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식사. 아버지가 쇠고기를 밥그릇에 넣어주셨고 그들은 그 쇠망치를 들고 온 사람들이겠죠? 시멘트 먼지 저쪽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숭늉 떠오셨고 숭늉을 마시자 어머니가 밥상을 들었다. 내가 먼저 내려가 잠갔던 대문을 열었다. 밥을 다 이제 먹었어요. 끝났어요. 라는 어떤 표현이죠. 어머니는 밥상 들고 나갔고 형 입으로까지를 싼 보따리 메고 뒤따라 나갔고 쇠망치를 든 사람들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하나하나 밖으로 끌어냈어요. 어머니가 조리식할 도마 들고 나왔고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메고 나오셨습니다. 수도를 고치는 그런 도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공업용 도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공구들은 생계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수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계를 이어왔었죠. 그래서 생계의 수단이 됩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 앞에 종이 볼펜을 든 사나이가 있었어. 아버지가 바른 손을 들어 집을 가리키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집을 철거해도 된다는 신호죠. 그리고 돌아섰다. 아버지는 돌아섭니다. 집이 철거되는 순간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는 거죠. 이 집은 허름하지만 평생 아버지가 힘겹게 평생을 바쳐 일군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쳐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돌아앉아 무너지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아요.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심정인 거죠. 무허가로 지은 집입니다. 쉽게 무너져 내리죠. 북쪽 벽을 치자 지붕이 내려앉았고 먼지가 올랐다. 아주 쉽게 끝났다. 그 집 하나를 세우기까지는 너무나 힘겨운 오랜 세월이 필요했지만 철거하는 데는 순식간에 그렇게 아주 쉽게 끝났습니다.
사나이가 종이에 무엇인가 써 넣었다. 이 무엇인가의 내용은 자, 이 집 몇 번지 이 집을 이제 철거를 완료했다. 다 끝냈다. 라는 확인 서류일 겁니다. 자, 지섭이 책을 아버지에게 주고 사나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방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나이는 몇 초 후에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사무적인 대답을 하죠. 30일까지 철거를 하게 돼 있었지 않느냐? 해야 되는 시기가 지났다. 시한이 지났다 했습니다. 지금 이 지섭이는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이고 작가가 지니고 있었던 어떤 그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그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문제의식이 반영된 그런 인물입니다. 지섭, 행정대집행법이라고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하는 그런 법률에 따라 철거 작업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러자 지섭이가 재빨리 말했어요.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500년, 1000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님은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500년이 걸려 지은 집, 그게 뭡니까? 사나이가 물었어요. 자,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봅시다. 난장이 조상, 대대로 힘없는 하층민이었어요. 역시 착취의 대상이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 가난이 계속 세습되어 왔습니다. 대대로. 자, 이 난장이 가족의 집은 그렇게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가난 속에서 아주 힘겹게 마련한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어렵게 아주 고생을 많이 해가면서 마련한 보금자리예요. 그리고 그들의 오랜 생활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500년 걸려 지은 집이라는 말의 의미,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힘겹게 마련한 보금자리이고 그들의 오랜 생활이 응축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 정도로 그래서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이다 라고 지금 지섭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모르시겠어요? 지섭이 되물었다. 그만 비켜요. 당신이 덫을 놓았습니다. 덫을 놓았습니다. 이 덫의 의미는 뭘까? 도시 재개발 정책, 허름한 곳을 다 밀어버리고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 줄게. 거기에 아파트라는 최신식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줄게. 이런 유혹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곳에서 살던 그 빈민들을 도시 외곽으로 쫓아내는 그런 재개발 정책, 이것을 지섭은 덫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분이 좋은 도시의 허름한 곳을 깨끗하게 재개발한다 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내쫓는 거죠.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 더 높은 곳에서 그렇게 덫을 놓았다는 겁니다. 100여 세대 이상이 여기에 생활터전을 잡는 걸 몰랐어요. 덫을 놓은 게 아닙니까? 지금 이 지섭이의 저항, 분노, 마땅히 서민들이 누려야 할 것을 자본가가 빼앗아 버리는 그런 사회 현실, 이런 거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서민이 누려야 할 것을,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을 자본가가 빼앗아 버리는 사회 현실. 그럼으로써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노동자 혹은 서민이 누려야 할 것을 자본가가 빼앗는 그런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지섭이의 분노이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상황을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덫을로 온 게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섭이의 분노가 드러나는 부분, 작가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그런 부분이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설마 하고 있던 사나이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다. 지섭의 주먹이 사나이 안면에 정통으로 들어갔고 상체를 수그렸다. 지섭이 또 쳤고 사나이는 앞으로 푹 쓰러졌습니다. 말릴 사이도 없었어요. 자, 쇠망치를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뒤늦게 지섭에게 달려들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고 받고 지섭이가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서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치고 받고 밟았다. 그러니까 지식인이 힘없는 지식인이 저항해 보았지만 결국은 다수의 권력에 의해서 결국은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형과 내가 나설 차례였어. 지섭이 혼자 맞고 있게 내버려 둘 수 없죠. 아버지가 우리 팔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가 제지하면서 아는 사람이 말하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어. 아는 사람이란 이 상황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 배경 지식이 있는 인물, 사회 문제에 대해 통찰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대로 말하게 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간단히 끝났어요. 먼저 맞았던 사나이는 일어나고 지섭은 땅에 죽은 듯 쓰러져 있습니다. 패배죠. 사람들이 지섭을 일으켜 세웠다. 지섭의 얼굴 피에 젖었다. 얼굴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지섭을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서더니 들고 있는 책을 형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지식인의 소리가 폭력적인 다수의 힘에 눌려서 결국은 패배하고 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의식, 나름의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지섭이의 한 거는 이렇게 패배해버리고 마는 거죠. 자, 마지막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갔다.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 아버지는 117kg, 아니 117cm, 32kg, 117cm밖에 안 되는 신체적인 난장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의 작은 그림자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현실의 약자, 사회의 약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난장이의 왜소함, 사회적 약자의 왜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잠이 나를 눌러왔다. 자, 지금 너무나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무력감. 그래서 잠이 쏟아져 옵니다. 그래서 나는 부서진 대문 한 짝을 끌어내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햇살을 등에 느끼며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력감이 나를 잠에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식구와 지섭을 제외하고 세계는 모두 이상했다.
세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인 일처럼 일어나는 그런 현실에 의문을 가지는 거죠. 너무 이상해. 내가 볼 때 정상적이지 않아. 그런 얘기죠. 그렇게 서술을 했다가 지금 그 독백에 가까운 그런 진술이 쭉 이어지고 있죠. 독백에 가까운 진술이 이어집니다. 아니다. 세계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세계만 이상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지섭마저 좀 이상했다. 왜? 아버지와 지섭은 왜 이상한 거야? 이런 불합리한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상세계를 꿈꿉니다. 지섭과 아버지는 이상세계를 꿈꿔요. 이런 현실에 모순이 없는 이상세계를 꿈꾸는 사람들도 저들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이 뭐야? 영희가, 이 둘째 오빠인 영호는 영희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펜지꽃 두 송이, 영희가 들고 나갔던 펜지꽃 두 송이를 시커먼 공장 폐수 속에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자, 펜지꽃은 앞에서 영희의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했죠. 또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 희망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희망, 지키기 힘든 암담한 현실, 그런 현실을 그 어여쁜 펜지꽃을 시꺼먼 공장 폐수 속에 던져넣는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세계는 이상했어. 불합리한 일이 정상처럼 일어났어. 아버지와 지섭이 마저 이상한 것은 그런 현실에서 이상세계를 꿈꾸니까 이상했고, 내가 꾼 꿈에 등장한 영희가 펜지꽃을 공장 폐수 속에 던져넣고 있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자, 이 대목 중요한 내용 잘 체크하시고, 자, 뒷부분 줄거리 이어서 봅니다. 김 사장, 이 김 사장은 부동산 투기업자, 젊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의 집에서 생활하며 기회를 엿보던 그 사람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희는 순결을 잃어요. 그 기회를 엿본다는 얘기는 자기 그 집 대신에 받았던 입주권을 이 사람이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따라간 거잖아.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엿보던 영희는 드디어 그를 마취시키고 가족의 입주권을 찾아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신청을, 동사무소 가서 입주 신청을 마치고 옛날에 살던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식구들은 이제 집이 철거되고 다 떠나버린 뒤야.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그 삶의 무게, 너무나 힘겨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공장 높은 굴뚝 위에 올라가서 굴뚝에서 떨어져 자살을 하십니다. 그것을 달나라라는 이상세계를 꿈꾸면서 환상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통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런 내용까지가 뒷부분에 이어지는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은 다 봤습니다. 핵심 정리 갈무리까지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자, 232쪽 학습활동, 이 내용들도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서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뭐 이걸 꼭 필기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1번에 괄호 1번. 왜 쫓겨났어요? 공장에서 나와 형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장에게 보다 나은, 좀 나은 노동 환경을 요구합니다. 너무나 열악한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조금 그 환경이 개선되기를 요구하다가 공장에서 쫓겨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부분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그리고 형이 이건 싸움이다. 우리는 최소한도의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이 철거되기 시작하는 와중에도 난장이 가족이 의연하게 식사를 한 까닭 그랬어요. 해서 집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을 의연한 모습으로 보내고 싶었기 때문, 집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뭐 이런 너무나 당연한 그런 내용이에요. 집에서의 생활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하게 밖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도 그렇게 마지막 식사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은 상식선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괄호 1번, 이 소설에 나타나는 이항 대립의 요소. 이항 대립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대립적인 요소가 짝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항 대립. 두 가지의 대립적인 요소가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했죠. 먼저 첫 번째,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 우리 노동자들의 대척점에는 대비되는 그런 존재들로는 사장과 참모들이라고 해도 좋고 회사 사람들 해도 좋습니다. 노동 환경과 관련된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 착취하는 계층과 못 가진 자, 착취당하는 그런 계층의 이분법적인 대립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예요? 도시 재개발 정책. 집이 철거되어서 강제로 나가야만 하는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 쇠망치를 든 사람들 혹은 사나이로 나타난 그런 사람들은 도시를 재개발하는 일과 그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들의 대비가 되는, 그들과 대조가 되는 존재로는 난장이 가족과 지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주거 문제와 관련된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서 서로 대립되는 존재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2번도 다 본문에서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장면 1은 나무보다도 대접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비참한 삶, 그 삶을 자조적으로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다 정도로 그렇게 앞에서 다 요거는 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 방금 전에 봤죠? 지식인 지섭이가 저항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다수 권력의 힘에 밀려서 패배하고 마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권리, 이익을 강조하는 지식인의 목소리가 폭력적인 힘에 눌려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내용 다시 한번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그 본문에서 우리가 잘 봤어요. 자, 마지막 이야기 3번. 이건 그냥 여러분의 어떤 이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970년대의 시대상과 오늘을 날을 비교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70년대는 우리가 방금 봤듯이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고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재개발 요걸로 더 많은 집을 잃는 도시 빈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은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을 하고 노동 환경도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상황에 따라서는 또 뭐 업종에 따라서는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은 계속해서 그때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자, 작가가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뭘까? 소설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작가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이 되고 대우가 좀 나아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런 거를 필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또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작가는 빈부격차가 줄고 누구에게나 의식주 같은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였을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주 사실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1970년대의 대표적인 소설 작품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현대사, 우리의 70년대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작품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강고사 시험 범위는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등교 수업 기간에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을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되겠어요. 자, 애쓰셨습니다.